곤히 잠드는 역사입니다. 여기는 잠들기 위한 곳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듣다가 천천히 의식이 멀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시라고 만든 자리지요. 역사 이야기가 제일 지루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듣습니다. 지금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먼 옛날 일을 이해관계 하나 없이 듣고 있으면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것들이 손에서 놓이니까요. 도중에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면 다시 오시면 되고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오늘 밤 이야기 어딘가에도 아무 상관없는 한 문장을 숨겨두었습니다. 찾으려 애쓰지는 마세요. 그 전에 잠드실 테니까요. 다만 끝까지 잠이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한 사람을 위해 넣어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긴 쪽 장군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잣거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던 자리, 저녁이면 파장하고 흩어지던 그 한복판에서였지요. 조정에서 내려보낸 사람도 죽임을 당했고 남은 한 사람은 돈을 내고 겨우 목숨만 건져 벼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 쪽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신하들은 오히려 땅과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긴 쪽은 죽고 진 쪽은 상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무너지던 해의 일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사마천입니다. 한나라 사람인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가 30몇 살이었습니다. 먼 옛날 일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때를 적은 것입니다. 이긴 쪽이 왜 죽었는지 그걸 알려면 이 나라가 처음 생긴 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1908살까지 살았다는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1500해 동안 다스리고 도읍을 한번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러고도 한참을 더 산 뒤에 산으로 걸어 들어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은 사람. 나이가 1908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수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 산 이가 122살이었으니 그 16배가 넘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시 그 할아버지를 60번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닿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적은 사람은 이상하다는 말을 한 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다거나 그냥 전해오는 말이라거나 그런 단서가 어디에도 없지요. 그저 적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1908이었다고. 그가 붓을 든 것은 1281년 무렵이었습니다. 고려가 30년 동안 몽골과 싸우다 무릎을 꿇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고 그는 70이 넘은 승려였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어두워질 나이에 앉아서 책의 맨 앞장에 적어 놓은 것이 이 나라의 시작이었지요. 베껴 쓴 책은 2권이었는데 둘 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름만 전합니다. 위서, 그리고 고기. 없어진 책에서 나온 한 사람의 나이. 이 나라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것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나오고 굴에 들어가 100일을 견디기로 한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그 날수를 채우지 않고 사람이 됩니다. 왜 채우지 않았는지 그 대목에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지요. 숫자를 적을 때 사람은 무언가를 세고 있습니다. 세지 않고 적히는 숫자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1908분 무엇을 세고 있었을까요? 오늘 밤 2시간은 그 시작에서 왕검성까지를 지나갑니다.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 숫자가 지금 들으신 것과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나라, 그리고 남은 것이 가장 적은 나라, 고조선입니다. 아들은 자주 아래를 보았습니다. 위를 보는 법이 없었지요. 발 밑으로 펼쳐진 땅, 사람들이 모여 살고 흩어지는 자리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남은 것은 그가 자주 그랬다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하루가 아니었을 겁니다. 한철도 아니었을 테고요.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쪽을 보는 일이 되풀이되면 곁에 있는 사람은 얼굴보다 그 뒷모습을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어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는지, 아버지가 언제부터 알아차렸을까요? 다만 어느 날 같은 자리에 서서 아들이 보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산줄기 2개가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라면 사람들이 살기에 나쁘지 않겠다고 여겼지요. 아들을 부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가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름조차 붙어 있지 않고 생김새도 전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올릴 만한 것이었을까요? 2 손으로 안아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칼과 거울과 방울이었으리라는 말이 뒷날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후대 사람들이 붙인 짐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들려보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셋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받아든 아들은 아래를 한 번 더 보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려갈 사람의 눈으로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3천을 거느리고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3,000명이면 지금으로 치면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자리를 옮긴 셈이지요. 한 줄로 세워 걷게 하면 앞사람이 닿고도 한참 뒤에야 뒷사람이 도착하는 길입니다. 짐이었을 겁니다. 등에 진 것, 머리에 인 것, 줄에 매어 끌고 온 짐승. 그만한 수가 움직이면 발소리가 하나로 뭉쳐 들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흙먼지가 길게 늘어섰겠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한복판에 사람 수가 이렇게 또렷하게 박혀 있는 것이 이 대목에서 자꾸 걸리는 부분입니다. 내려온 것은 산 꼭대기에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무는 하나였고 삼천이 그 밑으로 모였습니다. 그늘이 닿는 자리부터 앉았을 테고 늦게 온 이들은 별 아래 앉았을 겁니다. 그 자리를 신시라 불렀습니다. 신의 저자, 신들이 모이는 장터라는 뜻이지요. 성도 아니고 도읍도 아닙니다. 담을 두르고 문을 세운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드는 자리부터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곁에 셋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맡으니, 비를 맡으니, 구름을 맡으니.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이 셋이 무엇인지 압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습니다.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가 그것으로 끝나고 거둘 무렵에 바람이 세게 불면 세워둔 것이 죄다 눕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데리고 온 것이 군사도 무기도 아니고 날씨였다는 것. 무리 삼천에 날씨를 맡은 셋.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내려왔는지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맡은 일이 적혀 있습니다. 곡식, 목숨, 병, 벌, 그리고 옳고 그름 5가지입니다. 먹는 일, 사는 일, 앓는 일,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리는 일. 5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람 하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것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병이 들고 다투고 누가 옳은지를 가려야 하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고 가르쳤다고요. 5에는 이름을 붙였고 나머지 355은 세지 않았습니다. 360여 한 해의 날 수와 같은 숫자지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한 해 동안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적어놓은 사람의 속뜻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름이 붙지 않은 355가지를 헤아려 보면 이런 것들이겠지요. 물이 어디서 솟는지 아는 일,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 짐승이 다니는 길을 피해 집터를 짚는 일, 아이를 받는 일, 죽는 일을 묻는 일. 적을 만한 일이 아니어서 적히지 않았고 적히지 않아서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3천, 셋, 5,
360여. 이 이야기에는 유난히 숫자가 많습니다.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곰과 범이 한 굴을 쓴다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삼국유사는 그 점을 따로 짚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둘이 와서 빌었지요. 원컨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얼마나 오래 빌었는지, 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까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사는 일에 무엇이 모자랐던 것인지, 사람을 보고 무엇을 부러워한 것인지도요. 받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 쑥은 씹으면 쓰고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혀가 아립니다. 배를 불릴 만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오래 남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면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마늘 20개를 100일에 나누면 닷새에 하나입니다. 한 손에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오지도 않을 양이고요. 쑥은 한 심지뿐이니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조건은 2이었습니다. 이것만 먹을 것, 그리고 빛을 보지 말 것. 먹는 쑥은 세면 되는 일입니다. 20개를 100일에 맞추어 세면 되지요. 빛을 보지 않은 쪽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어둡고 어두운 것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으니까요. 둘은 굴로 돌아갔습니다. 굴은 깊지 않았습니다. 2 짐승이 나란히 들어앉으면 그만인 자리였지요. 바닥은 돌이 없고 등을 대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끝 쪽으로는 빛이 조금 들었지만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었으니 둘은 안쪽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코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어둠. 먹었습니다.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고 남아있는 동안 그래도 무언가를 먹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쓴맛마저 가시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고요.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날을 세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고 일어난 횟수를 세는 것. 그것도 몇 번 잘못 세면 그만이고요. 지금이 10일째인지 20날째인지 굴 안에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숨소리가 2이었습니다. 하나가 뒤척이면 다른 하나가 소리를 들었고 들으면서 아직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다 둘 중 하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굶주림 때문이었을까요? 어둠 때문이었을까요? 100일이라는 날수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일어서는 기척, 발톱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 입구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 빛이 한번 크게 밀려 들었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나간 쪽은 그대로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 줄도 없습니다. 남은 쪽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3, 7일 만에 사람의 몸을 얻었습니다. 3, 7일은 3 곱하기 7, 20하루입니다. 100일을 견디라고 했는데 20하루에 끝났습니다. 79날이 남아 있었지요. 이 어긋남에도 아무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100일이라 못 박아 놓고 20하루 만에 되었다고 적어 놓고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곰이었던 쪽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되었는데 혼이 날 상대가 없었습니다. 곰이었다가 여자가 된 이를 웅녀라 부릅니다. 곰웅의 여자녀. 곰이었던 여자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말입니다. 몸을 얻었다고 해서 자리까지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굴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섰는데 맞아들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웅녀는 날마다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 큰 나무,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밑입니다. 거기 서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소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 한마디였지요. 비가 오면 젖은 채로 서 있었을 테고 바람이 불면 잎 부딪는 소리에 자기 목소리가 묻혔을 겁니다. 잎이 나고 무성해지고 물들고 떨어지는 것을 그 아래서 다 보았겠지요. 굴에서 20하루를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새며 버틴 이가 이번에는 나무 아래서 빌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디는 일이었고 다른 한쪽은 매일 같은 자리로 걸어가 같은 말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빌었을까요? 다만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그와 혼인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단군은 제사를 맡은 사람, 왕검은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과 사람을 다스리는 일,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했다는 뜻이지요. 이 둘이 갈라지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빌어야 하고 빌어서 비가 오면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제사와 다스림이 한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군 왕검은 이름이라기보다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습니다. 서쪽 땅에 요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리에 오른 지 50년째 되던 해에 조선이 섰다고 삼국유사는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해쯤 전입니다. 4000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 신라가 1000년입니다. 셋을 다 이어 붙여도 2000년인데
그 2배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닿습니다. 다만 이 연도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뒷날 사람들이 서쪽 나라들과 시작을 맞추려고 붙인 숫자로 보는 쪽이 많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처음 생긴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다는 것. 뒷날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라 불렀기 때문에 앞에 조선을 옛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조선이라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조선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부터 봅니다. 불씨가 죽으면 다시 살리는데 한나절이 걸리니 재 속에 묻어둔 숯을 헤쳐 붉은기가 남아있으면 그날 아침은 수월합니다. 마른 풀을 얹고 입김을 넣으면 연기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불꽃이 섭니다. 물을 기르러 갑니다. 물가까지 걸어가서 항아리에 담아서 다시 걸어옵니다. 갈 때는 가볍고 올 때는 무겁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오갔는지 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밭으로 나갑니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돌을 골라냅니다. 밭에서 나온 돌은 한쪽에 쌓아두는데 해마다 쌓다 보면 가장자리에 돌담이 생깁니다. 누가 쌓겠다고 마음 먹고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쌓은 것이지요. 허리를 펴면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할 말도 비슷하고 비슷한 말은 굳이 소리내지 않게 됩니다. 낮에는 볕이 등에 내려앉습니다. 여름이면 등이 있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자리에 흙이 들어가 검게 되면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금이 아닌 선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지요. 해가 기울면 돌아옵니다. 발에 묻은 흙을 털고 불 앞에 앉아 뜨거운 것을 먹습니다. 곡식을 갈아 물에 풀어 끓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릇을 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잡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을 하죠. 그 다음 날에도요. 씨를 뿌린 자리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 이삭이 서고 이삭이 익어 고개를 숙이면 베어냅니다. 베고 나면 다시 빈 밭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나라가 아주 오래 갔습니다. (1500해를) 다스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읍을 한 번 옮겼고 옮겼다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옮기는 일은 큰 일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창고가 움직이고 제사 지내던 자리까지 함께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런 일을 한 번 했고 되돌리는 일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왜 옮겼는지, 왜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의 신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죽기는 했는지, 들어갔다는 말만 있고 나왔다는 말이 없지요.
기다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며칠은 곧 내려오시려니 했을 테고, 몇 달이 지나면 올려다보는 일이 줄었을 테고, 몇 해가 지나면 그 산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때 나이가 1908이었습니다. 1500해를 다스리고 그러고도 400해 남짓을 더 산 셈입니다. 한 사람의 나이로는 말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적어 넣은 이는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산 하나가 있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남은 것은 숫자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삼국유사가 전하는 조선의 시작입니다. 이련히 이 대목을 옮겨 적으면서 밝혀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앞선 책에서 가져왔다는 것. 그 두 권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조선에는 8개의 금지가 있었습니다. 8가지를 정해놓고 어기면 벌했는데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3개뿐입니다. 나머지 5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남은 3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것을 훔친 자는 그 집의 종이 된다. 3번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훔치다 걸리면 종이 됩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어제까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그 담 안쪽에서 자고 먹습니다. 다만 빠져나올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만 전을 물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0만 전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이 되는 것을 면하려고 무는 돈이니 한 사람 값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집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었을 테고 어떤 집에서는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쌀 2섬만 꿔주게. 가을에 갚겠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겠지요. 아는 집을 다 돌고 나면 얼굴만 아는 집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더 먼 마을까지 걸었을 겁니다.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록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돈을 물고 종을 면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그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할 상대를 구하지 못했다고요. 법에서는 풀려났는데 마을에서는 풀려나지 못한 것입니다.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닫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닫을 문이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 그럴 이유가 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요. 밤이 되면 마을이 잠잠해집니다. 낮 동안 들리던 소리가 하나씩 빠집니다. 밭에서 나던 소리가 먼저 그치고 울깃는 소리가 그치고 그릇 부딪는 소리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사라집니다. 불은 집집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꺼지면 다시 살리기 어려우니 자기 전에 재를 덮어 숯을 묻어둡니다. 아침에 재를 헤치면 붉은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마른 풀을 얹으면 다시 삽니다. 문을 닫지 않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잠듭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식입니다. 겨울이면 짐승 가죽을 덮고 서로 붙어 누웠을 겁니다. 안쪽이 따뜻하니 아이를 안쪽에 눕히고 바깥쪽에 어른이 누웠겠지요. 밖에서는 개가 짖다 그칩니다. 멀리서 산짐승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소리가 가까워지면 누군가 일어나 불을 살폈을 테고 멀어지면 다시 누웠겠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갑니다.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 문을 닫지 않았고 문을 닫지 않으니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산 것은 훨씬 오래전부터입니다. 강가에는 돌이 많았고 그 중에서 손에 맞는 것을 고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거우면 오래 들고 있기 어렵고 가벼우면 아무리 내리쳐도 힘이 실리지 않으니 집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되풀이한 끝에야 줄만한 하나가 손에 남았지요. 고른 것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내리칠 다른 돌을 들었습니다. 돌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나무에서도 흙에서도 나지 않는 소리여서 그 소리가 나면 근처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얇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진 자리에는 전에 없던 날이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떨어뜨리면 도로 못 쓰게 되니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사방을 쳐냈을 겁니다. 떨어진 조각은 얇을수록 날카로워서 만드는 사람의 손을 먼저 뵙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고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겠지요. 한쪽 끝이 뾰족하고 양옆에 날이 선 물건 하나. 이것으로 짐승의 가죽을 가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나무를 깎아 창끝을 만들었으니 하나를 쥐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손바닥에 들어차서 쥔 사람의 손 크기에 맞게 남았을 겁니다. 임진 강가에서 나온 것 중에 30만 해쯤 전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30만 해. 조선이 서기까지 그 뒤로 29만 5천 해가 더 흘러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사람은 강가에 앉아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이가 죽고 다른 이가 같은 자리에 앉기를 수만 번 되풀이하는 사이 소리만은 같았을 겁니다. 서쪽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베이징 언저리입니다.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지요. 국경을 맞댄다는 것은 서로의 소식이 가장 먼저 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쪽에서 무슨 일이 나면 하루 이틀 안에 이쪽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서쪽 땅은 여러 나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나라들 위에는 주나라가 있었고 왕이라는 이름은 주나라 임금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있던 나라를 더 이상 위로 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선에 닿았습니다.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실어왔을 겁니다. 물건을 지고 넘어온 이가 저쪽에서 들은 것을 여기서 옮기고
옮겨진 말이 며칠 만에 조정까지 올라갔겠지요. 그러자 조선의 우두머리도 왕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이 왕이라 하니 우리도 왕이라 하자는 것이었지요. 여기까지는 이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붙습니다. 조선이 군사를 일으켜 연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쪽으로 군사를 보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위략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위나라 때 쓰인 기록인데 원래 책은 없어지고 다른 책에 인용된 부분만 전합니다. 조정에서 한 사람이 말렸습니다. 대부예라는 이입니다. 대부는 벼슬 이름이고 예는 그 사람의 이름이지요. 무슨 말로 말렸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렸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름을 어쩌고 사람을 잃을 일입니다. 이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를 일으키자는 쪽이 조정에 가득했을 겁니다. 저쪽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쪽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말. 지금 치지 않으면 나중에 당한다는 말. 그런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반대는 소리가 작습니다. 겁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요. 그 가운데서 혼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군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남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한 사람은 많고 반대가 받아들여진 일도 덜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말린 사람이 그 뒷일까지 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얘가 서쪽으로 갔습니다. 말린 사람이 직접 상대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군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연나라 쪽에서 먼저 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는 길이 며칠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고 낯선 말이 오가는 저작거리를 지나고 저쪽 조정 앞에 섰겠지요. 자기 나라가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저쪽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에 있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연나라가 군사를 거두었다고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국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록에 남기 어렵습니다. 터진 싸움은 날짜와 이름과 숫자를 남기지만 일어나지 않은 전쟁은 남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 해에도 밭에 곡식이 자랐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었고 그뿐입니다. 그래도 이 대목은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정에서 반대했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고 가서 말을 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얘의 이름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의 일은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조선이 아니라 연나라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진계라는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해는 전하지 않고 기원전 300년 무렵으로 봅니다. 얘가 다녀간 지 한 세대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대개 죽었거나 늙었을 테고 무슨 약속이 오갔는지 기억하는 이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조선이 밀렸습니다. 얼마나 밀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서쪽 땅 2,000리를 빼앗겼다고요. 2,000리면 지금으로 치면 800km쯤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안 되니 그 2배가 넘는 거리지요.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만한 넓이라 실제로는 그보다 적었으리라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도 밀린 것은 분명합니다. 국경이 옮겨졌습니다. 만번안이라는 곳을 새 경계로 삼았다는데 그곳이 지금의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도 위략에 실려 있습니다. 앞뒤가 잘린 채 이만큼만 인용되어 전합니다. 한 사람이 전쟁을 막았고 얼마 뒤 다른 쪽에서 전쟁이 왔습니다. 살던 자리를 두고 물러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이 옮겨진다는 것은 선 하나가 지도에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짐을 지고 동쪽으로 걸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곡식은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그릇은 깨지지 않을 만한 것만, 짐승은 걸어서 따라올 수 있는 것만, 나머지는 두고 갑니다. 집은 두고 가야만 합니다. 밭도, 밭 가장자리에 해마다 쌓아 올린 돌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묻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렸는지는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앞서 무리가 지나간 자리가 길이 되고 뒤에 오는 이들이 그 길을 밟았겠지요. 아이가 업히고 늙은 사람이 뒤처지고 뒤처진 이를 기다리느라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었을 겁니다. 새로 자리를 잡은 곳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 있었을 겁니다. 땅이 얼어 파기 어려웠을 테고 움집을 새로 지어야 했을 테고 첫 해에는 밭에서 나오는 것이 적었을 겁니다. 두고 온 땅은 흙이 익어 있었는데 새로 일군 밭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 겨울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몇이 넘겼고 몇이 못 넘겼을까요? 전쟁 기록에는 빼앗긴 땅의 넓이가 적힙니다. 거기서 걸어 나온 사람의 수는 적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서쪽에서 한 나라가 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앞나라 쪽에 섰던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지니 동쪽으로 넘어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만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1,000여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000명이면 강을 건너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립니다. 배가 몇 번을 오갔을 테고 건너온 쪽 강가에는 짐과 사람이 쌓였겠지요. 건너올 때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머리를 상투로 틀어 올리고 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떠나온 곳이 아니라 닿을 곳에 차림을 하고 온 겁니다. 머리를 트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하고 트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강을 건너기 한참 전부터 준비한 셈이지요.
이 대목은 사기 조선 열전에 있습니다. 사마천이 적어둔 것인데 다만 이건 한나라 쪽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조선 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적은 글은 전하지 않습니다. 머리 모양 하나가 왜 기록에 남았을까요? 다만 남았습니다. 그때 조선의 왕은 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만이 찾아와 청을 넣었습니다. 서쪽 국경에 살게 해달라고, 대신 그쪽을 지키겠다고요. 준왕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벼슬을 주고 서쪽 백리 땅을 맡겼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국경을 맡긴 것이지요. 그 판단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을까요? 넘어오는 무리가 계속 늘고 있었으니 한 군데 모아두는 편이 낫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것을 막는 데는 그쪽에서 건너온 사람이 낫다고 보았을 수도 있고요. 말이 통하고 저쪽 사정을 알고 돌아갈 자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서쪽에서 온 자가 서쪽을 막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남은 것은 맡겼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경에 앉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받은 이들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밭을 떼어주고 집을 짓게 하고 이름을 적어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적힌 이름들은 왕검성이 아니라 위만 쪽 장부에 쌓였겠지요. 사람이 모였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검성으로 전갈이 갔습니다. 위만이 보낸 것입니다. 한나라 군사가 10갈래로 쳐들어옵니다. 들어가 왕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기 조선 열전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급한 소식이었습니다. 국경을 맡긴 사람이 보낸 것이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요. 10갈래라는 말은 한두 곳이 아니라 국경 전체가 뚫린다는 뜻입니다. 준왕이 허락했습니다. 위만이 군사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을 지키러 간다고 했으니 성문이 열렸을 것이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서두르라고 했겠지요. 창을 든 사람들이 문 안쪽으로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되었다고 여긴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간 위만이 왕을 쳤습니다. 한나라 군사가 10갈래로 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준왕은 손수 벼슬을 주고 땅까지 맡긴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기원전 194년 무렵의 일입니다. 준왕이 성을 나왔습니다. 가까운 사람 몇과 함께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남쪽으로 갔다고요. 배를 구하려면 강을 따라 내려가야 하고 바다로 나가려면 물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쫓기는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물가에 앉아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지 계속 귀를 두었을 겁니다. 남쪽 땅에 닿아서 그곳에서 다시 왕이라 불렸다고 전합니다. 한왕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 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뒤는 짧게만 남아 있습니다. 뒤가 끊겼다고, 대가 이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대목도 위락에 실려 있는데 남쪽 어디였는지 그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준왕이 배에 오르던 날은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몇이 따라갔는지, 성 쪽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았는지 아닌지도요. 다만 남쪽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남쪽 땅이 뒷날 사만이라 불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람이 셋 나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나라를 연 단군 왕검, 서쪽에서 건너온 사람에게 국경을 맡겼다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긴 준왕, 그리고 빼앗은 쪽인 위만.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위만이 왕이 되었고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앉은 사람만 바뀐 셈이지요. 성을 드나드는 사람도 밭에 나가는 사람도 어제와 같았을 겁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며칠 뒤에야 알게 된 마을도 있었겠지요. 그가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둘레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끌어들여 땅을 넓혔고 사방 수천리에 이르렀다고요. 그리고 자리가 아들에게서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손자의 이름이 우거입니다. 우거대에 이르러 조선은 꽤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한나라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동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와 직접 통하려고 하는데 조선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앉아서 오가는 것을 통제하면 이득이 생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조선을 거쳐야 하니까요. 지나가려면 여기서 값을 치러야 하고 치르지 않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나라 쪽에서는 그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길을 열어라. 말은 그렇게 전해졌을 것이고 우거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의 이름은 서파였습니다. 우거를 만난 한나라 뜻을 전했는데 우거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지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폐수라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가까지 배웅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비왕 장이라는 이인데 국경까지 얘를 갖춰 따라 나온 것입니다. 말을 나란히 세우고 왔을 테고 물가에 이르러서는 내려서 인사를 했겠지요. 서파가 마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을 찔렀습니다. 배웅하던 사람이 배웅받던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서파는 그 길로 강을 건너 요새 안으로 들어갔고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이쪽에서는 조선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저쪽으로는 말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랫말은 한 줄이었습니다.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임금이 그를 요동의 벼슬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자가 상을 받은 것입니다. 조선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보냈습니다. 요동으로 넘어가 서파를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죽인 자리가 요동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경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나라 벼슬아치를 벤 것이니까요. 하나가 죽었고 그 죽음을 갚느라 또 하나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사신 하나와 벼슬아치 하나가 죽은 일이니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지 않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나라 임금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109년 가을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 군사로 삼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라의 정규 군사만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갇혀있다가 창을 받아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들었을 겁니다. 그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었으니 곡식을 거두고 난 뒤였습니다. 거둔 것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군사보다 먼저 움직였겠지요. 성 안에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서 갇힐 수도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 에워싸면 나갈 수 없으니 안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날수가 됩니다. 우물을 봅니다. 물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하루에 몇 두레박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 세어봅니다. 두레박을 내렸다 올리는 사이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수를 같이 셌을 겁니다. 곡식을 봅니다. 창고에 쌓인 만큼을 헤아리고 밭에서 거둘 것을 어림하고 둘을 합쳐 몇 달인지 따집니다. 밖에서 군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닿을지는 몰랐습니다. 길이 멀고 수가 많으면 느려지고 오다가 다른 데로 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손봅니다. 무너진 자리에 돌을 채우고 흙을 개어 바르고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또 바릅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는 일이라 저녁이면 손톱 밑이 검었겠지요. 올해는 거두는 게 먼저네. 반 이야기를 하다가 성벽 이야기로 넘어가고 성벽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밭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 사이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성벽에 흙을 바르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나이였을 테니까요. 그 사이 서쪽에서는 군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두 길로 왔습니다. 하나는 요동에서 무트로, 다른 하나는 바다를 건너서. 무트로 온 군사를 이끈 사람이 순채였고 배를 맡은 쪽이 양복이었습니다. 양복 쪽이 먼저 닿았습니다. 거느린 군사는 7천이었습니다. 뒤에 오는 순채를 기다렸다가 함께 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간 자가 성을 얻는다. 7천으로 왕검성을 쳤습니다. 성 안에서 그 수를 세어보고는 우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면
밖에 늘어선 것이 몇 겹인지 대강 헤아려집니다. 겹이 얇았습니다. 뒤따라 오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밖에서 외워싼 군사가 생각보다 적을 때 성은 문을 엽니다. 갇혀서 버티는 것보다 나가서 흩어놓는 편이 낫기 때문이지요. 양복의 군사가 무너졌습니다. 흩어져 달아난 양복은 산속으로 들어가 열흘 넘게 숨어 지냈습니다. 장수가 열흘을 숨어 있는 동안 병사들은 저마다 흩어졌을 테고 다시 모으는 데만 여러 날이 걸렸다고 사기조선 열전은 전합니다. 뒤늦게 닿은 순체도 폐수 서쪽에서 조선 군사를 만나 밀렸습니다. 두 갈래로 왔는데 두 갈래 다 막혔습니다. 성 안에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이입니다. 우거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까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첫 싸움에서 이긴 직후였습니다. 칠천을 흩어놓았고 뒤에 온 쪽도 밀어냈으니 성안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듣기 좋을 리 없지요. 그러자 역계경이 자리를 버렸습니다.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2천여 호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한 호를 5사람으로만 잡아도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성문을 나서서 걸어 나가는 광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이 나가고도 한참 뒤에 뒤가 나갔을 테고 문은 온종일 열려 있었겠지요. 전쟁이 시작된 성에서 그만한 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계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은 위략에 실려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쪽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한나라 쪽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싸우지 말고 말로 끝내보자는 것이었지요. 우거가 응했습니다. 태자를 보내 화친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자가 10,000여 명을 데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화친하러 가는 길에 10,000명입니다. 말이 화친이지 저쪽이 마음을 바꾸면 그대로 싸움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강을 건너려는데 한나라 쪽에서 무기를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태자 쪽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무기를 놓는 순간 10,000명이 맨몸이 되니까요. 건너지 마라. 돌아간다. 태자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돌아간 사신은 이를 그르쳤다는 이유로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장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체는 빨리 치자고 했고 양복은 한번 크게 친 뒤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속에 열흘을 숨어본 사람과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같은 판을 놓고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양복이 조선 쪽과 따로 말을 주고 받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지요. 조정에서 공손수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손수는 순체의 말만 들었습니다. 양복을 잡아 가두고 두 군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장안에 닿자 공손수가 처형당했습니다. 성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치러 온 쪽에서 사람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성은 한 해를 버텼습니다. 성 밖에는 두 갈래로 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한 번 크게 지고 산속에 열흘을 숨었던 양복, 폐수에서 밀렸던 순체, 그리고 둘 사이를 바로잡으러 왔다가 목이 잘린 공손수. 성 안에는 우거가 있었습니다. 2000여 호가 빠져나간 뒤였고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가을에 시작된 싸움이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갇혀 있다는 것은 곡식이 한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겨울을 나고 봄에 심을 밭은 성 밖에 있으니 심지 못하고 그러면 다음 가을이 없습니다. 버티는 쪽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밖이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조선의 높은 신하 넷이 모였습니다. 노인, 한음, 참, 그리고 왕격. 더 버텨서 무엇을 얻습니까? 넷이 뜻을 맞추고 성을 나갔습니다. 항복하러 간 것입니다. 노인은 가는 길에 죽었다고 사기 조선 열전은 적고 있습니다. 우거는 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참이 사람을 보내 우거를 죽였습니다. 밖에서 온 군대가 아니라 자기 신하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왕이 죽었으니 성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기라는 장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도 없고 신하들도 나간 성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한나라 쪽에서 사람을 넣었습니다. 우거의 아들과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왕의 아들과 죽은 신하의 아들이 나란히 성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두 사람이 성안 사람들을 움직여 성기를 죽였습니다. 죽인 손이 조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여름 왕검성이 열렸습니다. 땅에는 4개의 군이 들어섰습니다.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한나라의 행정구역이 놓인 것입니다. 항복한 신하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참에게 땅이 내려졌고 한음과 왕격도 각각 받았습니다. 우거의 아들에게도 노인의 아들에게도 벼슬이 갔지요. 왕을 벤 쪽과 성기를 벤 쪽이 나란히 상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긴 쪽 장군들이 죽었습니다. 순체는 저작거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바로잡으러 갔던 공손수는 이미 처형된 뒤였고 산속에 열흘을 숨었던 양복은 돈을 내고 목숨만 건져 벼슬을 잃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쪽에서 셋이 죽거나 자리를 잃었고 나라를 잃은 쪽에서 5이 땅을 받았습니다. 사마천이 이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긴 전쟁인데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숨기지 않았지요. 성이 열린 뒤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준왕이 배를 타고 갔던 그 남쪽이고 역계경이 2000여 호를 이끌고 걸어간 그 방향입니다.
준왕은 나라를 빼앗기고 떠났고 역계경은 무너지기 전에 떠났고 나머지는 무너진 뒤에 걸었습니다. 3번 다 같은 쪽이었습니다. 그 남쪽 땅에서 뒷날 마한과 진한과 변한이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백제가 서고 신라가 섭니다. 북쪽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부여가 커지고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무리가 고구려를 세웁니다. 나라 하나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걸어갔고 걸어간 자리마다 다음 나라가 섰습니다. 그러니 조선은 한 번 끝났지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의 숫자로 돌아가겠습니다. 1908.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단궁 왕검이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라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사를 맡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다면요. 한 사람이 앉았다가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앉았다가 물러나고 또 다음 사람이 앉습니다. 그들이 모두 단군 왕검이라 불렸다면 1908은 한 사람이 산 횟수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이어진 횟수가 됩니다. 숫자를 적을 때 사람은 무언가를 세고 있습니다. 세어야 할 것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자리의 길이었다면 1908은 말이 되는 숫자입니다. 다만 이것도 짐작입니다. 그 숫자를 적어 넣은 사람은 아무 말도 붙이지 않았고 지금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았고 남은 것은 숫자 하나뿐입니다. 오늘 밤 고두선편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